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0.5%포인트를 올린다면 사상 첫 빅스텝이자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모레 이번 주 수요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0.5%포인트 이상 올린 적이 없다는 금리, 기준금리, 소위 빅스텝. 이거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은 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4월에 금리 0.25%포인트 올렸고 5월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7월인데 지난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텝에 맞춰서 금리 역전이 금방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0.5%포인트를 일시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물가도 지금 6%대를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도 잡아야지 되고 또 환율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앙은행이 인플레는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네. 0.5%포인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 뭐 예상대로 0.5%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속도의 문제지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연말까지 아마 금통이 매번 다 올리지 않을까라는 아. 얘기가 지금 있죠. 네.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이번 달 말에 미국도 이제 FOMC가 또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달 말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아버리면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단 말이죠. 네. 다음번 금통위에서 또 한 번 금리 역전을 이제 역전되자마자 무슨 자금 이탈이 바로 나타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금리 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돈의 값어치가 더 비싸진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해서 네. 어느 정도는 그 서로의 금리 차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금통위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까지 연 기준금리가 한 2.75% 높으면 3%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입니다. 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금리 올린다고 물가가 안정될까요? 그게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사실 물가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믿는 것. 아,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대중 소비 심리네요. 예, 금융 그거를 심리?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퍼질 때 인플레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한 해는 꾸준하게 올려왔고 미국이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진단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갑자기 좀 스텝을 막 밟고 있잖아요. 예. 네네. 꼬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좀 빅스텝을 밟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에는 물가가 좀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또 예측이 있기 때문에 네.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을 잘 써야지 다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단기 경기 침체는 용인을 할 수가 있지만 장기 침체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좋은 통화 정책이 장기 성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습니다. 이게 경제 논리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물가를 잡는다라는 거는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고요. 네.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수요를 줄이면 됩니다. 네. 공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예. 수요를 줄여버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하는 게 결국엔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를 안 할 테니까 예. 그러면 물가는 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정책인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안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오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속도는 야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금리가 낮아서 네.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올려서 집값 거품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집값이 하락하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금리 인상 결정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맞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급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네. 아, 근데 그렇죠.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 급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또 부동산 시장에 급락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번 정부가 받치려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제도 완화해 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대출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진단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네. 집값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겠는데 라는 그런 전망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문제는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기에 항상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부동산 금융인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어쨌든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부실화될 가능성. 이제 부동산 금융이 문제지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김치영 기자, 네. 지금 김윤경 기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물론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 잡고 환율 방어하고 하는 것들 이해는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게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네네. 대출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받아야 할 분들 가장 큰 문제고 기업들도 대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서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리 상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부담이 높아지고요. 그건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주는 걸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는 선방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도 예상치보다 조금 줄어든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 아마도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된 거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은 기업들보다 저는 부동산이 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상황은 하향 안정화 정도라는 데 저 동의는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은 식을 때 굉장히 무섭게 식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호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동반해서 침체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흔히 2030 세대들이 영끌해서 집 한 채 사고 뭐 최근에 주식 투자하고 거기에 또 돈 끌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까지 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지금 다 무너졌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사실 침체 국면이죠. 여기에 부동산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가처분 소득에서 본인이 쓸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건 결국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까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정말로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사이즈가 훨씬 커진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때 이제 정말 큰 고민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요 며칠 계속 환율이 1,300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주 뭐 1,300원으로 또 시작을 했고 네. 지난주 며칠 계속 1,300원대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정도 빅스텝으로 인상을 하면
환율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지금 환율 상승이라는 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해당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환율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수출이잖아요. 네. 수출 둔화가 사실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로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생겨서 환율이 상승하는 문제. 아하. 이거는 금리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예, 하지만 금리로 또 방어를 해봐야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그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 네. 수출이 늘었다는 그런 통계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수출은 늘었는데 무역 적자는 더 증가했다. 네네. 수출이 늘면 무역 흑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네. 수입이 많아졌다는 물건을 많이 샀다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높아졌다도 있거든요. 근데 후자입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고요. 에너지 가격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이 그 무역 적자의 규모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유가 가져오는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그 기름으로 떼는 휘발유나 경유 이거 외에도 이게 수입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다양한 뭐 섬유를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아진 게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보게 만든 거고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앞서 이제 환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원화 약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국이 조금 개입도 하거든요. 네. 시장에다가 외환 보유고 중에 일부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외환 보유고는 줄고 네. 외환 보유고가 이제 줄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달러의 강세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것이어서 달러를 조금 풀거나 우리가 무역 흑자를 좀 낸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지금 바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환율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좀 경제가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리 리포터 계속 알려주시죠. 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과세 표준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해가 갈수록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어떤 개편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네, 정말 큰 관심이 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에서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 표준 구간 그리고 세율 손본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는 금시초문이다라고 그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사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네. 다만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고쳐야지 될 부분들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언론에서 좀 먼저 띄우고 언론에서 있는 것 먼저요? 같아요. 예. 아, 네. 그래서 지금 소득세법과 관련된 과세표준 구간 세율 이게 사실 2010년 이후로는 변한 적이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초고소득자들 뭐 이제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도 좀 이렇게 구간도 다양화를 하고 그랬죠.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부자 증세를 좀 하기는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몰려 있는 뭐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득세 구간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임금이 이제 같이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예. 임금이 오르는 폭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폭만큼 임금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그런 네.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야 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인세, 종부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부자 감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서민들에 있어서도 좀 세제와 관련된 인기 영합적인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또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그 이게 진짜 그동안 사실 뭐 법인세 낮추고 네. 뭐 종합부동산세 낮추고 이런 얘기들 계속 들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만 뭐 세금 감해주면 우린 지금 당장 네네. 물가도 오르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진짜 이런 비판을 좀 피해보려는 건가요?
저 이제 표디께서 정치를 조금 하셨으니까 정치권의 이른바 그 풍선 띄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을 하기 전에 살짝 한번 흘려보는 거죠. 네. 반응 그래서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네, 여론을 여론이 한번 어떤지를 보고. 보고 난 다음에 네. 그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부자 감세와 관련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물가는 오르고 가처분 소득 아까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소득세를 조금 덜 걷는다 또는 구간 조정을 통해서 부담을 좀 경감해 준다는 이슈를 일단 띄워놓고 아. 한번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기재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일단 모르쇠를 하고 난 네. 다음에 네. 이거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네 싶으면 할 수도 있고 또는 국회에서 이제 어차피 같이 처리해야 될 거예요. 소득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그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서 부자 감세하고 이거를 같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쉽겠죠. 소득세법 구간 개정은 쉬울 거예요. 야당이 당연히 찬성할 거니까요. 예. 근데 여당이 밀고자 하는 이 부자 감세는 힘들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여야가 조금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풍선 띄우기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아직도 계신다면 세수 감소 얘기를 아마 강하게 하시면서 나라의 국간이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부자 감세만 해주냐 하니까 그러면 서민 시민도 감세하자 소득세 이렇게 되면 국가가 왜 있습니까? 약자들 도와주고 네. 복지 혜택 마련하고 이래야 될 때 거기 쓰는 돈은 부족해질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것은 사실 근소세 인하하고는 맞물려 돌아가기는 어려운 어렵죠. 모순되죠. 그런 퍼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공정한 세금 부과지 그렇죠. 누구를 줄여주고 누구도 줄여주고 하는 인기영합적인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줄일 부분을 확실하게 줄여서 공정성을 확대를 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재분배 정책을 쓰는 걸로 조세 정책을 써야지 예. 민심을 이렇게 떠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표를 좀 가져와 보려고 하고 이런 걸로 조세 정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좀 강하게 듭니다. 네. 네. 근데 이 소득세 과표 구간 개선이나 소득세와 관련된 개편은 이게 세수가 꼭 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에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분을 그 세율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밑에서 덜 거둔 거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세수가 감소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실화시키는 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올랐는데 이 과표구간 살짝 넘으면 세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밌는 거는 경총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경영자총협회가 왜 갑자기 이 소득세를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월급은 올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만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해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얘기를 꺼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소득세법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도움될 수 있게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여론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네. 제대로 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희 리포터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와 구글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컨텐츠 매출의 30%를 스스로로 가져가겠다는 구글에 대해 카카오가 반기를 들자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나섰는데요. 이러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는 카카오톡을 못 쓰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구글의 싸움 이거 막 고래 싸움 같은데요. 네. 결제 방식 수수료 이 지금 김유리 리포터 말씀 들으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구글의 OS 운영 체제가 들어있는 갤럭시 폰 등을 쓰시는 분들은 네. 지금 카카오톡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파일을 구글이 지금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그게 왜냐하면은 카카오 쪽에서 이제 구글이 인앱 결제, 그러니까 이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네. 수수료 일부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약간 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인앱 결제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모티콘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네. 구글 내에 그런 그 결제 시스템을 예,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의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아하. 구글의 시스템으로 바로 하는 그런 네. 결제라서 앱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구글이 이게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지금 우리 쓰고는 있잖아요. 저도 네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쓰는 건 문제는 없는 건 거죠. 저한테 또 얘기하라 그러시면 광고가 금방 시작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쓰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네. 이제 사실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때 대화하시는 거랑 뭐 사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시지 네. 거기서 결제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이슈는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 이모티콘도 결제하고 결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결제를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다른 결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나도 사용하고 싶은데 네.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같이 결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가 시작됐고 구글이라는 큰 업체와 잠시 후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고의 남자신 것 같아요. 네,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구글과 카카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간의 싸움,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이 다툼, 갈등이 소비자들에게 엉뚱하게 불똥이 튀고 있다. 카카오 그 카톡이죠 대표적인 네네. 그 업데이트가 안드로이드에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 못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문제 말씀하시다가 끊어졌거든요, 김치형 네네. 기자님. 제가 뭐 톡 보내고 사진 보내는 기능만 쓴다 그랬더니 아주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른 거 많이 쓰신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인앱 결제 때문에 싸우면서 카카오가 외부 링크를 통해서 직접 다운을 받도록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네. 일단은 소비자의 불편함이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보안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네. 혹시나 카카오톡을 사칭해서 이쪽으로 아웃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문자들이 와서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제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구글이 너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 독점 정책에 대한 반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네. 이게 뭐 업계를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반발할 수 있는 힘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카카오의 반발이 구글의 길을 좀 꺾는다 그러면 숨죽이고 있는 다른 그 컨텐츠 업체들도 덩달아 조금 보호받거나 이익이 보장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앱 개발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개발한 카카오가 있는 것이고 네. 뭐 게임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들을 개발한 회사로서는 앱 장터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팔 때 이제 팔 때 남기는 수익에 수익? 대한 부분을 네. 예,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 구글도 만만치 않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카카오가 모든 것을 대리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카카오도 독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모빌리티 같은 것들. 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서 개발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자신한테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독점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런 네. 이게 어렵네요. 독점의 문제 아니냐. 독점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다 결자 해지하고 있지 않은데 또 다른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예. 구글이나 카카오나 둘 다 커다란 공룡 IT 플랫폼, 기업이고 예. 그리고 독점 문제 유발하고 있고 뭐 둘이 싸우는 거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일반 유저들이잖아요. 네, 이러다가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기기에서 카카오톡 갑자기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구글의 싸움이 결국에는 독점 사업자들끼리의 싸움이긴 한데 네. 구글은 전 세계 독점 사업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독점 사업자가 우리 시장을 다 장악하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싸움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하. 근데 이 싸움이 막은다고 하면 이 수수료 문제가 네. 소비자들한테 이 가격이 싸지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따로 나와서 결제를 카카오가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카카오톡 내에서 뭔가를 결제하면 그 30%라는 수수료를 안 주면 그 30%를 소비자한테 깎아줄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여기선 또 자기들이 수익을 또 챙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어디서 돈을 벌면 정당하게 우리가 그 세금을 받아내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은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이 매출을 잡으면 우리가 세금을 못 걷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럴 바에야 그러면 차라리 인앱 결제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다른 데에서 우리 업체들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다라면 그건 또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구글 얘기, 안드로이드 얘기했는데 아이폰, 네. 애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도 30% 수수료를 떼고 있나요? 네, 거기는 아예 인앱 결제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결제가 되도록 구글이 열어줬지만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아. 실제로 이용을 했을 때 다른 이제 결제 수수료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로 이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앱 결제를 그냥 이용하게 되는 건데 네. 애플은 그냥 30%를 받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인앱 결제만, 지금까지 예, 인앱 계속. 결제만 되고요. 네. 예.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저거 할 수 있죠. 왜 애플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만 갖고 그래 그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앱마켓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운영하는 수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는 정당할 수 있어요.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근데 네. 그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문제죠. 30%좀 그러니까요. 예.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진짜. 강제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